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제 인생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배를 움켜쥔 채 숨을 참았던 그 순간 저는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홀로 내려서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뱃속에서 두 생명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그 작은 발길질 하나하나가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폴란드 특수해난 구조대 하사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받은 군인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는 그저 두려움에 떠는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4년 전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제 뱃속엔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불임 판정받은 여군이 어떻게 4년 만에 임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이 아빠는 연락할 수 없다면?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안젤리카 노바크입니다. 24살 폴란드 특수해난 구조대 소속 하사였죠. 바르샤바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세 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장녀였습니다. 12살 아래 쌍둥이 남동생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밭일을 하셨어요. 아침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죠. 일요일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어머니를 도와야겠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남자들도 꺼리는 특수부대였지만 월급이 좋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생존이 먼저였으니까요. 군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남자들도 버거워하는 훈련을 저는 매일 견뎌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었고 영하의 바다에 뛰어들어 익수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저는 악물고 버텼습니다. 훈련소 첫날 교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여기서 뭐 하려고? 저는 대답했어요. 살아남으려고요. 교관은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못 버틸 거야.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4년을 버텼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변했습니다. 울지 않는 법을 배웠고 아픔을 참는 법을 배웠고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말했죠. 안젤리카, 넌 여자가 아니라 철벽이야. 그 말이 칭찬인지 모욕인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군대가 제게 준 것은 월급과 숙소 그리고 자존감이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어머니께 돈을 보낼 수 있었고 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막내 동생 야쿰이 제게 전화해서 말했을 때 저는 울 뻔했어요. 누나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 희생이 의미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해지더니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엔 훈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과도한 운동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어요.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체중이 급격히 빠졌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안젤리카, 병원 가봐야 해. 군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앉으세요. 그 말투에서 이미 나쁜 소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난소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예요. 조기 폐경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의학 용어를 잘 몰랐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의 몸은 이미 40대 후반 여성의 몸과 비슷합니다. 20살인데 말이죠. 치료하면 되나요? 치료를 해도 임신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하다고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날 저는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보이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한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난이 그 꿈을 앗아갔고 이제 제 몸마저 그 꿈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막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없구나.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품에 안아볼 수 없구나. 내 아이가 제 첫 걸음마를 보는 기쁨도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행복도 모두 경험할 수 없구나.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어차피 군인에게 가정은 사치였으니까요. 제가 할 일은 살아남는 것, 돈을 버는 것,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높은 계급을 달고 동생들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간의 휴가를 받아 바르샤바 시내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옷을 입고 거리를 걷는 기분이 낯설었어요. 군복이 아닌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바르샤바는 아름다웠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재건된 도시답게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구시가지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곳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구시가지 광장에는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5분 안에 밥을 먹어야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1시간 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부러웠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한 남자가 길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동양인이었어요.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 동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손에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모를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당황한 표정이 어쩐지 귀여워 보였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그 남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근처에 바르샤바 역사박물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듣던 명령조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거기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사실 그쪽으로 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저는 그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바르샤바에 오셨어요? 네, 학회 참석차 왔어요. 의학학회요. 의사세요? 네,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저는 그 도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도죠. 하지만 가본 적은 없었어요. 한국은 어때요? 좋죠. 바쁘긴 하지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른 인터넷, 맛있는 음식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했어요. 저런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참, 제 이름은 정재현이에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안젤리카 노바크예요. 안젤리카. 예쁜 이름이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박물관까지 가는 20분 동안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재현은 제 군인 경력을 듣더니 진심으로 놀라워했습니다.
특수부대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평생 주사기만 들고 살았는데. 그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무언가를 과시하려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웃음이었으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대단해요. 저는 절대 못할 일이니까요. 박물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정재현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 시간 되시면 폴란드 음식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먹기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희는 구시가지의 작은 식당에서 피에로기를 먹었습니다. 폴란드 전통 만두죠. 정재현은 서툰 손놀림으로 만두를 먹으며 계속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군대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안젤리카 씨는 왜 군인이 되셨어요? 정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셋을 키우시는데 제가 도와야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힘드셨겠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공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웃으실 때, 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럴 때면 견딜만해요. 훌륭하세요. 정말로. 정재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서울이라는 도시, 한강이라는 강,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대해. 어머니와 함께 작은 산부인과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제 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을 돕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게 가능해졌거든요. 불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불임이었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창피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완벽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멋진 꿈이네요.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정재현의 학회는 이틀 만에 끝났지만 그는 휴가를 더 내서 폴란드에 남았다고 했어요. 저 때문이라는 걸 알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샤바의 공원을 걸었고 비스와 강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재현은 제게 한국 노래를 들려줬고 저는 그에게 폴란드 민요를 불러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강변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재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안젤리카. 응? 나. 너한테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정재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제 생애 처음이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재현의 품이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끝이 있죠. 마지막 날 밤 정재현이 말했습니다. 안젤리카, 저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재현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할게요. 내가 휴가 내서 다시 올게. 아니면 내가 한국에 올 수도 있고. 한국. 저는 그 먼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군인인 제가? 생각해봐요. 시간은 많으니까. 정재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정재현이 떠난 후 저는 다시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새벽 훈련, 점심 식사, 오후 교육, 저녁 점호. 모든 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사랑이었고요. 정재현은 매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기도 했어요. 병원 풍경, 한강 야경, 그가 좋아한다는 떡볶이 사진까지.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기 가볼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저는 휴대전화를 감췄습니다. 군대에서 연애는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는 뜸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정재현도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엔 훈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강도 높은 수중 훈련이 계속됐으니까요.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는 훈련을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몸이 지칠 만도 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토했고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훈련 중에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동료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안젤리카 얼굴이 안 좋아. 병원 가봐.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아니야. 진짜 이상해 보여. 교관한테 말해서 병원 가. 마르타는 제 친구였습니다. 같이 훈련소에 들어와서 4년을 함께한 전우였어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군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생리했어요? 아니요. 원래 안 해요. 원래요? 4년 전에 조기 폐경 진단받았어요. 그때부터 생리를 안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를 적었습니다. 임신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선생님, 저는 불임이에요. 임신은 불가능해요. 그래도 해봅시다. 증상이 임신 초기 증상과 유사하거든요. 하지만 검사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변 검사였어요. 컵에 소변을 받아 제출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양성이에요. 네. 임신 테스트 양성이에요.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결과가 양성이에요. 초음파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 증상으로 봐선 8주 정도 된 것 같네요. 8주. 저는 계산했습니다. 8주 전이면 정재현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그것도 쌍둥이 같은데요. 쌍둥이요? 네. 호르몬 수치가 보통보다 훨씬 높아요. 내일 초음파 검사 받으러 오세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임신. 나한테? 손을 배에 갖다 댔습니다. 평평한 배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2개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현 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꼭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2개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쌍둥이가 확실해요. 축하합니다. 화면 속에서 작은 점 2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2개의 생명.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4년 전 의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엄마가 될 수 없다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고 포기했습니다. 엄마가 되는 꿈을 완전히 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어요. 제 몸이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아기예요? 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으니까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정재현과의 연락은 끊겼고 제가 의지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삶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한 군인은 제대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 어머니는 충격받으실 거예요. 동생들은요?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막사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폴란드에 남아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해.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야 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인 판단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재현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야 한다고. 제대 서류를 내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상관이 물었어요. 왜 갑자기 제대해? 개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무슨 사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그런 곳이었어요. 개인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았죠. 마르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젤리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나가? 미안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 말해. 우리 친구잖아. 저는 마르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숨겨뒀던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임신했어. 마르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너 불임 아니었어? 나도 몰라. 기적이래. 아버지는? 한국에 있어. 한국? 응. 그래서 가려고. 마르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갈 거야? 혼자? 응. 미쳤어. 혼자 어떻게? 어떻게든 하겠지.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마르타가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행운을 빌어. 넌 할 수 있어. 고마워. 제대 수속을 마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저는 매일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는 반쪽의 진실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한국에 일자리가 생겼어. 거기서 일하려고. 한국? 갑자기 왜? 좋은 기회야. 돈도 많이 벌 수 있대.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믿어주셨습니다. 아니, 믿는 척 해주셨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자주 연락해. 응, 엄마.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2024년 9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임신 6개월 차였어요. 배가 제법 나와서 군복 대신 헐렁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어요. 군인이 아닌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엄마. 바르샤바 공항은 붐볐습니다. 가족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연인들이 포옹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동생 야쿠비 배웅을 오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작별이 길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하는 걸까?
정재현이 저를 받아들일까? 만약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표는 편도였어요.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옆자리 승객이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임신하셨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아, 저도요. 딸이 서울에 살거든요. 손주 보러 가요. 여성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러웠어요.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제가 군인으로 살았던 땅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잘 가, 폴란드. 저는 속삭였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배가 불편했고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재현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가 제게 했던 말들. 꼭 다시 만나요. 그 약속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비행 중간에 뱃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야. 곧 만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 비행에 지쳐 있었고 배는 무거웠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서니 긴장됐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관광이요. 얼마나 머물 계획이에요? 석 달이요. 심사관은 제 배를 보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임신하셨네요. 출산 목적은 아니죠? 아니요. 그냥 여행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심사관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는 순간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정재현이 나와 있을까? 하지만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어요. 그는 제가 온다는 걸 모르니까요. 공항을 나오니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9월의 서울은 아직 더웠어요. 저는 미리 메모해둔 병원 주소를 꺼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정산부인과.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흑석동이요. 저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붐비는 거리. 정재현이 말했던 대로 역동적인 도시였어요.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골목길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간판이 보였어요. 정산부인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병원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혼자 중얼거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환자들이 앉아 있었고 간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정재현 선생님. 계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재현 선생님이요? 그분은 작년에 병원 그만두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만두셨다고요? 네.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어디로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정확히는 몰라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연락처는요? 그것도 알려드릴 수 없어요. 간호사는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골목길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넓은 서울에서 정재현을 어떻게 찾아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시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어요.
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긴 비행과 긴장감에 지쳐 있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저는 벤치에 기댄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젤리카?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정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너야? 안젤리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재현은 제 배를 보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재현 씨.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쌍둥이예요. 정재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정재현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비 피하자. 같이 가. 그는 제 가방을 들어주고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걸었어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정재현은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말없이 따뜻한 차를 주문해주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재현은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명해줘. 처음부터. 정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았던 일, 그와 헤어진 후 임신을 알게 된 일,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일, 그리고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한 일. 4년 전에 의사가 말했어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왔고 초음파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사진이었지만 두 개의 작은 형체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재현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하려고 했어요.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셨잖아요. 뭐? 정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화? 언제? 2달 전부터요. 계속 연락했어요. 정재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내가 휴대전화를 바꿨어. 번호도 바뀌었고. 왜요? 병원을 옮기면서 정신이 없었어.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했고. 사적인 연락을 끊고 싶었어.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적인 연락이요? 그럼 저도요? 정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저를 잊고 싶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재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아니, 잊은 적 없어. 하지만요? 우리 사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 넌 폴란드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일주일을 같이 보냈다고 해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인 거야.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재현 씨는 현실을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저는 현실이 바뀌었어요. 제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어요. 2명이나. 정재현은 다시 초음파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확실해? 내 아이가 맞아?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다른 남자는 없었어요. 당신이 처음이었어요. 미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재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해.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해. 저는 당신한테 책임을 지라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 혼자 키울게요. 정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현 씨. 응.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짐인가요? 정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니야. 짐이 아니야. 하지만 준비가 안 됐죠. 응. 정재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병원 일로 바빠. 어머니와의 관계도 복잡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아. 갑자기 아이 둘을 맞이한다는 게. 알아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입장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준비 안 됐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3달 후면 태어나요. 그 전까지만이라도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 후에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정재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숙소부터 구하자. 넌 지금 어디 묵을 데 있어? 아직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정재현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오늘은 쉬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고마워요. 괜찮아. 당연한 거야. 정재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재현의 방에서 잤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하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정재현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정재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할 것 같아.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의 시어머니라니. 꼭 만나야 해요? 응. 어머니가 병원을 같이 운영하시거든. 이 일을 말씀드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마주해야죠. 알았어요. 가요. 정재현의 새 병원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깔끔한 병원이었어요. 규모도 꽤 컸습니다. 와, 여기서 일하세요? 응. 어머니랑 동업으로 시작했어.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대기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정재현은 저를 2층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한 여성이 앉아 계셨어요. 이문자 씨였습니다. 65살쯤 되어 보였는데 단정한 옷차림과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쪽은 안젤리카 노바크예요. 폴란드에서 왔고. 정재현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대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현 씨.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문자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정재현이 급히 말했지만 이문자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 여자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네. 언제? 작년 5월이에요. 제가 폴란드 학회 갔을 때 일주일 있었다며? 그 짧은 시간에? 이문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아니, 말이 돼? 외국인이랑 일주일 만에 아이를 만들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일단 들으세요. 정재현이 설명하려 했지만 이문자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넌 지금 우리 병원을 망칠 생각이야? 원장이 미혼모를 만들었다는 소문 나면 어떡하려고? 미혼모라는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미혼모 아니에요.
이 아이 아버지는 당신 아들이고 저는 책임지러 온 거예요. 이문자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군인이었어요. 특수부대 하사였어요. 군인? 이문자 씨가 비웃었습니다. 군인이 이런 식으로 남자를 따라다녀. 돈이 필요해서 온 거 아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4년 동안 모은 돈 전부 털어서요. 당신 아들 만난 건 제 선택이었고 이 아이들 지키는 것도 제 선택이에요.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을 거예요. 이문자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환영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당신 손주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재현 씨, 저 나갈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안젤리카, 잠깐만. 정재현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정재현도 달랐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병원을 나온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재현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호텔비는 너무 비쌌어요. 제가 가진 돈으론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근처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계획을 잘못 세웠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저는 외투를 여미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아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이르는 넘어 보였는데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배도 부른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쉬는 거예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외국 사람이네. 어디서 왔어요? 폴란드요. 폴란드? 아이고, 먼 곳에서 왔네. 혼자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더니 김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먹어요. 아기한테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어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음식의 온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디 묵을 데 있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시더니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우리 동네 교회에 방 하나 있대요. 거기 가면 돼요.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그럼요. 같이 가요.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걸어가셨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교회가 나타났어요. 낡았지만 정겹게 생긴 건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를 반겼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힘든 일 있으시죠? 네. 괜찮아요. 여기서 쉬세요. 방은 작지만 따뜻해요. 식사도 제공됩니다. 정말요? 얼마예요? 돈은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곳이니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안내해준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작은 화장실만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틀.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따뜻한 것도 느꼈습니다. 할머니, 목사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요. 저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정재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했어. 어디 있어? 연락해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교회에 방 얻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전화가 왔습니다. 안젤리카 괜찮아? 네. 정말 미안해. 괜찮다니까요. 내일 만날 수 있어? 글쎄요.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교회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셨고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좋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으니까요. 정재현은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교회로 와서 제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건강을 체크했어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 괜찮아요. 입덧은?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게 저에겐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정재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널 만나고 싶대.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미안하다고. 그때 너무 심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차갑던 이문자 씨가요? 제가 갈게요. 정말? 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문자 씨는 진료실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자 어색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앉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났어요. 이문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갑자기 외국인이 나타나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문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한테 상처 줬잖아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과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나도 며느리를 맞이한 적 있어요. 이문자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현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소리 들었거든요. 신부가 시골 출신이라고 병원에 해가 된다고. 재현 씨 아버지도? 아니요. 그냥 다른 지역 사람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시어머니는 싫어하셨죠. 서울 사람이 아니라고. 이문자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부끄러워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당했던 차별을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문자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안젤리카 씨. 네. 나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잘하고 싶어요. 이문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병원 위층에 빈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요. 교회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병원도 가까우니까 재현이가 바로바로 봐줄 수 있고. 정말요? 그럼요. 우리 손주들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 편해야죠. 손주들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 위층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교회 방보다 훨씬 좋았어요. 주방도 있고 창문도 넓었습니다. 이문자 씨는 매일 제게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불고기. 한국 음식들이었는데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많이 먹어요. 쌍둥이니까 2배로 먹어야 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이문자 씨가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재현이 한국어 책을 사다 줬고 저녁마다 함께 공부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 사랑. 잘했어. 이건? 가족. 맞아. 조금씩 단어를 배워갔습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병원 환자들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했어요.
아기 건강해요? 네, 감사합니다. 쌍둥이라며? 대단하네요. 네. 낯선 사람들의 관심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고마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붐비는 거리, 빠르게 달리는 차들. 정재현이 말했던 역동적인 도시. 여기가 너희 집이 될 거야.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병원 위층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신 8개월 차 배는 점점 무거워졌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문자 씨는 매일 제게 음식을 해주셨고 정재현은 퇴근 후 제 방에 들러 아이 이름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늘이랑 별은 어때? 정재현이 제안했습니다. 하늘과 별? 응. 내가 폴란드에서 하늘을 가로질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이 되라고.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하늘이와 별이. 예쁜 이름이네요. 남자아이가 하늘, 여자아이가 별이면 어때? 완벽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별아. 곧 만나. 엄마 아빠가 너희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평범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재현 씨, 배가 너무 아파요. 뭐? 지금 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 끝을 붙잡고 숨을 참았어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정재현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변했어요. 조기 진통이야. 어머니. 아래층에서 이문자 씨도 급히 올라오셨습니다. 두 분은 저를 들것에 눕히고 응급실로 옮겼어요. 괜찮아, 안젤리카. 괜찮을 거야. 정재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정재현의 얼굴이 굳었어요. 양수가 새고 있어. 지금 수술해야 해. 수술? 제왕절개. 안 그러면 아이들이 위험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지금 낳으면 아이들이 무사할까? 재현 씨.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지켜줄게. 정재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기로 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이문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젤리카, 괜찮을 거예요. 우리 재현이 최고거든요. 믿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들이 무사하길. 하늘아, 별아. 꼭 살아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응애. 응애. 그 소리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구나. 안젤리카. 정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제 옆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둘 다 건강해. 조금 작긴 한데 괜찮아. 곧 튼튼해질 거야. 정말요? 응. 보여줄게. 간호사가 아기 2명을 데려왔습니다. 작은 몸, 작은 손, 작은 발.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늘이, 별이.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제 생명이었어요. 정재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4년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제 품에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진짜 기적.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이문자 씨가 옆에 계셨습니다. 손에 작은 옷 2벌을 들고 계셨어요. 깼어요? 어머님, 이거 봐요. 내가 만들었어요. 작은 베넷 저고리 2벌이었습니다. 분홍색 하나, 하늘색 하나.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 눈에 보였어요. 우리 손주들 첫 옷이에요. 이문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손으로 처음 만든 거예요. 재현이 때는 사다 입혔거든요. 바빠서. 하지만 이번엔 직접 만들고 싶었어요. 어머님,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요. 우리 재현이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이문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할머니네요. 진짜 할머니. 그날 저는 아이들을 처음 안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 하늘이와 별이를 데려왔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숨소리.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하늘아. 남자아이를 안았습니다. 2.3kg. 작지만 건강했어요. 별아. 여자아이를 안았습니다. 2.1kg. 더 작았지만 똑같이 건강했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너희 지켜줄게. 아이들은 눈을 감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고생을 했구나. 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더니 웃었어요. 우리 아이들 예쁘지? 응. 정말 예뻐. 안젤리카. 응? 정재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결혼하자.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재현은 진지했어요. 우리 가족이 되자. 제대로 된 가족. 재현 씨. 나도 준비 안 됐었어.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너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 아이들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당신과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정재현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사랑해 안젤리카. 나도 사랑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이문자 씨가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동네 환자 몇 분이 오셨어요. 축하합니다. 예쁜 아기들이네요. 행복하게 사세요.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다고.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와 별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3달이 됐고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재현이 커피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새해 소원 있어? 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명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정재현이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뭐? 10명? 왜요? 안 돼요? 아니, 그건 너무. 첫 번째, 두 번째는 벌써 도착했잖아요. 8명만 더 낳으면 돼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정재현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너 진심이야? 반은 농담이에요.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이 키우기 참 좋은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길 원해요. 정재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키우자. 10명이든 20명이든. 정말? 응. 나도 큰 가족 좋아해. 저는 웃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며칠 후 저는 귀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재현과 이문자 씨가 함께 구청에 갔어요. 안젤리카 씨,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시나요?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가 제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불가능했던 꿈을 이뤄줬으니까요. 어떤 꿈이요? 엄마가 되는 꿈이요. 저는 불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기적을 만났어요.
제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공무원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실 안젤리카 씨.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정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어요. 축하해. 정재현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품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금 저는 흑석동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이와 별이를 돌보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일상 대화가 가능합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한강을 걷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강변을 산책하는 게 저희 가족의 일상이 됐어요. 여보, 저기 봐. 하늘이가 웃어. 정말? 우리 아들 귀여워. 별이도 웃는 것 같은데? 우리 딸도 귀여워. 그런 대화를 나누며 걷습니다. 평범한 대화지만 저에겐 행복입니다. 어느 날 폴란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젤리카, 내 목소리 들으니 좋구나.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손주들 보고 싶어. 사진 많이 보냈지? 네. 엄마, 한국 오세요. 제가 비행기 표 보낼게요. 정말? 네. 우리 아이들 봐야죠. 2달 후 어머니와 동생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제외한 순간 저는 울었어요. 엄마, 안젤리카. 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리운 냄새였어요. 손주들은? 여기요. 정재현이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와 별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쁘다. 정말 예뻐. 엄마가 증조 할머니예요. 저는 한국어로 말했다가 폴란드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한국말 잘하네.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폴란드 가족과 한국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문자 씨와 제 어머니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했습니다. 아이들 예뻐요. 감사합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생 야쿱이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걱정했거든. 미안해. 갑자기 떠나서. 아니야. 누나 선택 존중해. 그리고 매형도 좋은 사람 같아. 고마워.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저는 정재현과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응. 두 가족이 만나니까 좋더라. 우리 진짜 가족이 됐네. 응. 이제 완전한 가족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재현 씨. 응?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이 아이들을 낳아서 가족이 돼서. 나도.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정재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자. 우리 가족. 응. 꼭 그럴 거예요. 저는 안젤리카 노바크입니다. 아니, 이제는 정안젤리카예요. 하늘이와 별이의 엄마이고 정재현의 아내이고 이문자 씨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4년 전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제 품에는 2명의 아이가 있고 제 옆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나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 집입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